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은 해상풍력은 미친 짓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여건이 좋다면은 해상풍력이든 뭐 육상풍력이든 아니면은 태양광이든 원자력이든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미래의 세대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핵심적인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이슈도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석유 혹은 가스와 같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해 들어와야 되는 연료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안보 이슈에 따라서 사실 연료 가격이 막 폭등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적인 이슈에서 봤을 적에 원자력이라든가 뭐 재생에너지 같은 거 싸기만 하다면은 많이 늘리면 좋은데, 이게 문제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은 그래도 좀 많이 싸졌어요. 근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싸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부분이 좀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상풍력 발전의 첫 스타트, 사실상의 첫 스타트를 끄는 것은 우리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었었죠.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해서 전남 신안에다가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야, 이걸 또 이제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이걸 또 그대로 토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이제 헬기로 신안 쪽 전남 지역을 시찰을 하면서 독려를 했었습니다.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내가 다 뒤를 봐줄게 라고 하면서 이게 여기 같이 또 푸시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뭐 딱히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당도 해상풍력 많이 늘리자, 야당도 많이 늘리자.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업계 간담회 모습인데, 이분도 해상풍력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요거는 조금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또 기후부 업무 보고서를 받는 그 자리에서, 아니 원자력은 킬로와트 시당 65원이고 태양광은 150원이고 해상풍력은 330원인데 비싼 해상풍력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심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330원인데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반값이 될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값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에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건설 예정 현황을 보면 이게 2024년도 기준이거든요. 2024년 한 중반쯤 무렵이어가지고 이때 건설 예정이 된 게 해상풍력이 무려 42.8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한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상풍력 사업 그 설비를 미친 듯이 늘리면은 전체 전력에서 한 15%에서 20%를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여기다가 또 육상풍력도 10.2기가와트입니다. 합쳐서 53기가와트이고요. 아마 또 이제 지난해 추가로 이제 또 사업 신청들이 들어가서 실제 지금 한 거의 60기가와트에 도달을 했을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기존에 기술적 잠재 용량으로 평가되었던 것에 거의 한계선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이만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뭐 강원도와 경북 지역의 산간 지방에도 육상풍력 설비를 무려 10.2기가와트. 지금 지난 1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풍력 설비 용량이
2.4기가와트예요. 2.4기가와트인데 지금 앞으로 건설될 풍력 설비 2024년 기준으로도 22배 정도입니다. 22배 정도를 더 깔 거고 내가 봤을 적에는 한 25배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남해 쪽도 아주 거의 촘촘하게 짚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 입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풍력을 하려면 일단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죠. 자, 우리나라의 해역의 바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풍속이 센 곳은 빨간색이고, 풍속이 약한 곳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상에 비해서 확실히 바다 쪽이 바람이 잘 불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변 해역 연평균 풍속이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6m 정도 사이거든요.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높이냐면은 대략적으로 100m 높이에요. 왜냐하면은 풍력 허브라고 하죠. 풍력 터빈이 돌아가는 이 허브의 높이가 보통 한 100m 이상이거든요. 지금은 좀 더 높아져서 한 150m 높이까지도 올라갈 건데, 뭐 150m 정도 높이까지 올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바람이 세집니다. 한 연평균 풍속으로 따졌을 적에 한 7.5에서 한 9m까지, 초속 7.5에서 한 9m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자, 서해 쪽은 알다시피 뻘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30m에서 50m 두께의 뻘층이 있고 진짜 두꺼운 곳은 뭐 70m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뻘층에다가 기초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아요. 굉장히 이제 콘크리트를 많이 타설을 하든가 하는 보강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또 어떤 것입니까? 조력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수 간만의 차가 많이 나죠. 6에서 9m 정도의 조차가 있다 보니까 서해와 서남해 지역의 유속들을 보면은 개방된 해역, 뭐 울들목과 같이 좁은 해역 말고도 개방된 해역에서도 수시로 초속 1에서 2m 정도의 유속이 나타나요. 1에서 2m 정도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에서 1에서 2m 정도의 이 유속을 받게 되는 거 굉장히 빠른 유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기껏 힘들여서 기초 설비를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는데, 그 주변에서 모래라든가 흙이 깎여 나가는 현상, 즉 세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세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기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또 해상풍력 건설비라든가 사업비를 찾아보면은 살펴보면은 뭐 설비의 원가 자체는 뭐 다 비슷합니다. 유럽의 가격이랑 비슷한데 결국에는 기초 타설 가격이랑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좀 줄이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가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북한하고 또 이제 적대 관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좀 만만치가 않죠.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이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첨예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어민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럽은 어떠냐? 유럽을 좀 보면은 촉 봐도 방금 전에 이미지와 생각했을 적에 뭔가 새빨갛죠.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한 100m 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 풍속이 9.5에서 11m 정도까지도 돼요. 한 150m, 막 200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보다 더 바람이 더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혼시라든가 혹은 뭐 도버 해협 혹은 북해 지역에 있는 신규 해상 풍력 발전 단지들 같은 경우에 연평균 이용률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까지도 갑니다. 우리는 지금 한 30% 정도의 이용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같은 건설 단가로 해상풍력 설비를 건설을 했을 적에 30%, 50%라는 건 거의 한 1.7배 정도 전기를 더 많이 생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7배 더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같은 값으로 생산했을 적에 그만큼 발전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 건설비도 낮은데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풍력 터빈의 직경을 블레이드의 직경을 크게, 바람갭이죠.
블레이드의 직경을 아주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터빈과 터빈 사이의 간격을 넓게 띄워놓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이용률, 예를 들어서 1년 하면은 1년 24시간 하면은 이용률이 30%라고 하면은 24 곱하기 0.3에서 한 7.2시간 정도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50% 이용률이라고 하면은 24시간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12시간 동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7.2시간, 즉 30% 이용률이 목표인 거라 가지고 좀 여러모로 유럽에 비해서 많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적인 특성도 살펴보면은 이게 북해 지역의 해저도 모래와 자갈과 진흙이 아주 황금열로 잘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건설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여기에다가 조차도 최대 한 2.7m 정도예요. 우리의 서해에 비해서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조류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상당히 그래서 여러모로 해상풍력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 좀 건설 난이도가 우리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보다 불리한 점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우리에 비해서 건설 여건이 좋다. 그리고 바람 자원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좌우간 그래도 우리 주변 해역의 해상풍력 여건이 불리한 건 알겠어.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해상풍력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그 주요 명분은 뭡니까?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그래서 그럼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잘 줄일 수 있느냐라고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1kWh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대략적으로 한 820g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LNG죠,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한 490g 정도를 내뿜어요. 그리고 태양광이 한 48g 정도고요. 수력이 24g, 그리고 해상풍력과 원자력은 12g씩 내뿜는다라는 게 지난 2014년에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IPCC 5차 종합보고서에 도출되어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좀 더 달라진 게 있습니다. 해상풍력의 실제 설비라든가 원자력의 실제 이제 설비 수명에 대한 계산법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원자력의 수명 기간 동안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1kWh당 이 자료의 한 절반 수준인 한 5.5g 정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6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특히나 이제 80년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80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명 한 20년 보고 있고 잘 만들면 한 25년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한 3배 이상이다 보니까 조금 또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계산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너무 이제 환경 이슈를 얘기할 적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다른 지표들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자원을 채굴하고 즉 연료를 채굴하고 그 다음에 설비 건설에 필요한 여러 자재들을 다 캐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의 양과 그 다음에 자원 채굴량 등을 다 감안을 해봤을 적에 그때도 이제 친환경이냐라고 살펴보면은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의외로 해상풍력도 생각보다 많은 물질 집약도를 가집니다. 요 도표에서 보면 끝으로 가면 이제 10만 단위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실제 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상 원자력과 수력이 자원 채굴량이라든가 물질 집약도 측면에서는 우수한 축에 해당이 되고 석탄과 육상풍력이 좀 많은 자원 채굴량 및 물질 집약도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이것만으로 또 이해할 수 없겠냐. 사고가 났을 적에 사람이 많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죠. 자, 원자력 발전은 한번 사고 터지면 사람 많이 죽잖아. 자, 체르노빌 사고 났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런 사고 때문에 이미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오해. 자, 요거는 이제 의학 저널인 란셋에 실렸던 자료와 그 다음에 각종 학술 논문을 종합을 해서 낸 결과물인데, 여기서도 원자력, 풍력, 태양광은 사실상 같은 리그에 있는 아주 안전한 에너지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체르노빌은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사실 논의의 대상에서 좀 빠져야 돼요. 서구의 원자로들과 달리 얘는 사실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채택하는 안전 개념과는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서양의 원자로 중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하실 분들이 계신데, 후쿠시마는 놀랍게도 사망자 수가 제로입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죽을 만큼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따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뤄버리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토지 및 물 소비량. 자, 토지 소모량에 대해서도 여기서 제일 유리한 것은 결국엔 원자력 발전소예요. 다만 물 소비량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 물소비량 지표는 가뭄때 담수를 얼마나 끌어다 쓰느냐에 대한 비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들은요, 담수 안 씁니다. 강 유역에다가 짓고 있지를 않아요. 전부 다 해안가에다가 짓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수 요구량이 적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한정을 한다면 물 소비량 역시 태양광 풍력과 거의 같은 리그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또 원자력만 또 잘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게 있죠. 생태에 생물학적 영향은 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이나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걸쳐서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40.7기가와트다. 이건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서 풍력 터빈을 촘촘하게 세워둘 수밖에 없어요. 야,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많은 환경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북해 지역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한 이후에 아비색과 조류의 서식 밀도가 또렷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건설 전에는 뭔가 이제 퍼런색이 좀 많죠. 서식 밀도가 그만큼 높았던 겁니다. 해상풍력단지가 건설하기 전에는 그래도 파릇파릇한 게 좀 많았었는데, 건설하고 난 다음에 그 일대에서 아비색과의 조류들의 서식 밀도가 확실히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런 해상풍력단지에 의한 조류 영향과 같은 이런 부분들, 생태적인 영향들을 볼 수밖에 없죠. 많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토지 소모량 혹은 건설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만큼 많은 환경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도 재생에너지, 자, 해상풍력이든 육상풍력이든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안 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번 짓고 나면은 연료가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또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지금 보이는 도표는 2024년 12월 기준 독일. 이거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모범 사례로서 이야기하는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왜냐? 독일이 태양광하고 풍력 설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독일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을 합치면
172.8기가와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연중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을 했을 적에 필요한 설비가 한 95에서 한 105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95에서 105기가와트 정도. 우리나라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 수요가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보다도 무려 1.6배 이상 많은 설비 용량을 태양광 및 풍력 설비로다가 다 구축을 했습니다. 더구나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추운 날도 없고 극단적으로 더운 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수요가 좀 적어서 실질적으로 연중 최대 전력 수요가 70에서 80기가와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70에서 80기가와트. 그런데 건설되어 있는 건 172.8기가와트. 거의 2.5배 정도죠. 2.5배 정도의 설비가 건설되어 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이것만으로도 그냥 100% 재생에너지 전기 쌉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태양광과 풍력은 햇빛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햇빛도 없고 바람도 없는 고요한 밤이 되면은 전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독일에서는 빈번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2024년 12월 두 번째 주에 독일의 전력 수요와 전력 생산 곡선입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서 지금 검은색 실선이 실제 전력 수요예요. 실제 전력 수요인데, 이게 주중에 한 한복판, 한 화수목 정도 되려나요? 화수목 정도 되는 이 시기가 되니까 수요에 비해서 전체 전력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죠. 사실 독일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생산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주변국에서 전기를 수입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력 생산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주변국에다가 전기를 팔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전기라는 게 생산되는 양과 소비하는 양이 정확하게 1대1로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많거나 적으면은 전체 전력망이 다운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현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거의 텅 비어있는 이 공백의 기간들이 보이죠. 이 공백의 기간이 거의 한 53시간 정도 되는데 172.8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이 53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5기가와트의 출력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5기가와트. 이 시기에 독일의 평균 전력 수요는 매 시간마다 한 60기가와트씩의 전기를 꾸준히 필요로 했는데 60기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꾸준히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53시간 동안 아무리 많아봐야 5기가와트밖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3시간 한 만으로 한 이틀 하고도 5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비어버린 전기의 양이 3000기가와트시거든요. 이 3000기가와트시를 독일은 이웃 국가에서 사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올 나라가 없죠.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중국에서 사올까요? 아니면 북한에서 사올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사올까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00기가와트시에 해당되는 전기를 배터리로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배터리 엄청 많이 싸졌거든요. 여기서 좀 더 많이 싸진다고 가정을 할 적에 3000기가와트시 정도의 전기를 저장하는데 단돈 600조 원이면 됩니다. 600조 원. 자, 이 600조 원이라는 돈도 지금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때를 상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고로 1년에 전기요금, 요 최근에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거의 90조 원 가까이가 1년에 내는 총 전기요금이긴 합니다만, 원래는 평상시에는 한 60조 원에서 70조 원 정도가 우리나라의 1년 총 전기요금입니다. 근데 600조 원을 배터리에다가 때려 박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53시간만 발생하겠냐, 그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얘기할 적에는 100%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약군이니까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100%는 안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적당하게 좀 타협을 해서 뭐 30%든 40%든 50%든 이렇게 맞춰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 어느 정도 비중까지 해상풍력을 늘리는 것이 좋을지 이제 구체적인 또 수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지금 당장은 해상풍력의 건설비가 비싸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2020년도에서 2024년 한 2년 전이죠. 2년 전 기준으로도 국내 해상풍력의 건설 단가는 한 50억에서 한 65억 정도, 많이 비싸면 65억 정도가 되고 짓다 보면은 건설 비용이 내려가서 결국에는 한 30억 원, 40억 원 선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실제로 뭐 유럽 지역의 해상풍력 건설 단가가 그 정도로 내려갔으니까요. 자, 그렇게 내려가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완도 금일 해상풍력 사업. 여기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에 3조 2,710억 원의 비용을 예상을 했었어요. 여기가 대략적 600메가와트입니다. 600메가와트 설비 용량의 단지에 3조 한 3천억 원 정도, 즉 1메가와트당 대략적으로 55억 원씩 들어가는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현재 4조 5천억 원입니다. 75억 원으로 사업비가 껑충 뛰었고요. 그 다음에 안마 해상풍력 여기도 지금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여기도 전에는 한 4조 원은 안 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532메가와트 규모의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5조 원, 대략적으로 1메가와트당 94억 원입니다. 94억 원. 그리고 추자 해상풍력 사업비 여기는 미쳤습니다. 여기 2.37기가와트의 총 사업비가 24조 원. 이거 원자력 발전소 4개 지을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원자력 발전소가 4개면 5.6기가와트인데 그걸 24조 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수명은 60년이고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도 3배가 또 많아요. 수명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으로 치면은 9배입니다. 9배. 9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5.6기가와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너무하죠? 이거 해야 되나 싶은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도 한번 우리가 박치기를 때려박기를 해도 될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때려박기를 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발전량이 좀 잘 나오냐? 바람 여건이 좋으면 괜찮아요. 바람 여건이 좋으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연도별 풍력 발전 설비 용량과 실일 발전량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 최근 연도의 설비 용량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발전량은 뭔가 심하이 하고 있죠. 자, 더 이상 늘지 않고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설비 용량에 비해서 바람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대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풍력 설비가 고장이 났는데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바람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풍속 여건을 좀 먼저 점검을 해봅시다. 자, 2001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해안과 산간 대표 지역의 연평균 풍속 주의를 살펴보면은, 야, 이거 제주 고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진도 첨찰산, 이런 산 같은 경우는 바람이 굉장히 잘 부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완도, 바다의 섬이니까 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바람이 잘 불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 한 24개년 동안 꾸준히 풍속이 줄어들고 있어요. 풍속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평균 풍속 계급별 연간 일수와 강원도 5개 시군 지역, 여기서 인제 용대 풍력발전소는 제외를 했거든요. 거기는 아예 전기를 생산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몇 년 동안에 그건 아예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풍력 발전 단지는 첫 해 발전량 대비 매년마다 한 0.5%씩 발전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해에 한 이용률이 30%가 나왔다고 하면 20년 동안 30% 대비 0.5%니까 최종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마지막 해에는 한 27% 정도 이용률이 나와야 돼요. 30에서 한 27% 정도로 아주 완만하게 이용률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보십시오. 자, 첫 해에 28.34%가 나왔던 이용률이 마지막 해에는 지금 24년도에는 22.58%로 왕창 떨어졌죠. 자, 이거 이론상의 수치보다 너무 심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빠르게 바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바람 잘 날 많은 나라에서 풍력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존의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분석을 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률 30%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한반도의 해상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용률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인데, 지금 최근에 건설 단가를 제가 65억 원에서 85억 원 정도로 여기다가 이제 자료를 입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100원권까지도 갔습니다. 65억 원에서 85억 원일 때 1메가와트당 건설비가 65에서 85억 원일 때 기준으로 많이 나오면은 이게 LCOE가 한 412.5원 정도, 1kWh당 412.5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 풍속이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와 달리 실제로는 해상에서의 풍속이 그냥 쭉 평탄하게 유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주도라든가 진도 쪽의 기상 관측 자료를 봤을 적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 시나리오를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위에서의 시나리오는 그냥 해상풍력 자체의 발전 단가만 지금 따진 겁니다. 한 최대 412.5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봤었던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독일의 사례처럼 53시간 혹은 뭐 96시간 혹은 72시간 이렇게 바람도 없고 태양광도 없는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설 내려가지고 전국에 태양광 패널을 싹 다 눈이 쌓여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바람 안 불면은 태양광과 바람 둘 다 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태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72시간 정도 바람이 자버린다라는 가정하에 해상풍력의 전체 발전량에서의 비율이 5%, 10%, 15%, 20%일 때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한번 시스템 LCOE, 발전 단가 플러스 송배전 요금 플러스 배터리 저장 비용을 다 합친 비용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800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kWh당 800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내고 있는 전기요금이 대략적으로 1kWh당 160원 정도인데요. 요게 한 5배 정도 더 비싼 전기요금을 해상풍력에다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 적에는 1메가와트당 건설비가 한 75억 원 정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65에서 85억 원이니까 그 중간 값으로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만약에 건설 단가가 더 올라가, 아니면은 바람이 없는 시간이 70시간이 아니라 막 한 120시간씩 간다. 그럼 이때는 정말 답이 없어요. 1,000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별 LCOE의 최종 산출 결과, 이거는 아까와 같은 둥켈플라우테라고 하는데, 태양광도 없고 풍력도 없는 그 시나리오를 배제를 하고 그런 시나리오 전혀 없이 그냥 석탄화력 발전소도 열심히 떼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돌리고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건설비가 한 65억 원 정도일 때도 대략적으로 한 거의 285원 정도의 LCOE, 즉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 하는데 현재의 전기요금보다 한 2배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비가 85억 원 정도, 1메가와트당 85억 원 정도일 경우에는 400원은 넘어가요. 거의 4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100억 원 이미 찍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저는 이거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나중에 뭐 또 그 건설비가 내려가게 되면은 지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너무 비쌀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의 물량을 빼놓고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잠정 중단을 시켜놓고 어느 정도 건설 단가가 내려가고 나서 다시 사업 추진을 하고, 또 둥케르 플라우테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배터리 비용이 충분히 내려가고 나서 더 싸져야 돼요. 저는 아무리 배터리 가격이 싸진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는 일정 비율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5% 비중일 때와 10% 비중일 때, 15% 비중일 때, 20% 비중일 때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5% 비중이 원래의 발전 단가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마지노선입니다. 10% 선부터는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5%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된다. 5%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 사업 확정을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설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력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짓고 그 이상의 설비는 일단 스탑 하는 게 맞다는 거죠.